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 열렸었죠. 자, 이진우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검찰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 아니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 재판이라든지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검찰에서 했던 얘기들, 또 재판에서 또 했던 얘기들, 진술의 일관성들을 재판관들이 보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6차 변론기일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리 얘기한다 해가지고 사건이나 이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외워 속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4일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열렸었는데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핵심 질문에서는 거의 답변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검찰 조사에서 달리 진술했던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앞서 이 윤석열 씨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했다, 이렇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4일 증인신문에서는 관련해서 답변 드리기가 제한된다면서 관련 답변을 피했었는데요.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 윤 씨의 지시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부관이 옆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부관이 맞느냐 들었다. 이렇게 통화 내용을 확인하자 이 전 사령관은 맞다라고 답을 했고, 이 총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도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또 어제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이 윤 씨와의 통화에서 조금 머뭇거리자 윤 씨는 큰 소리로 하면서 좀 다그친 것으로 또 확인이 됐는데요. 한편 지난 4일 증인신문에서 이 전 사령관의 진술 거부가 이어지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검찰 조사 당시에 변호인을 선임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다라고 답했는데요. 문 대행은 이 질문으로 통해서 이 검찰 조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이 탄핵 심판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진술하지 않았었는데 이 탄핵심판 재판부가 검찰 진술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삼아서 그걸 채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물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인영이나 이진우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는 자신의 형사재판, 본인의 형사재판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경우 진술을 거부하거나 달리 얘기할 수 있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만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그 모든 진술들을 갖고 뭐가 신빙성이 있는지, 이게 맞는지 채택하는 것은 자유심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 세부적인 걸 볼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투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에 더 신빙성을 더 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큰 문제가 피하기 없는, 어려운 거네요. 피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또 언론이나 일부 또 평론하시는 분들은 뭔가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진술의 일관성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앞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특히 계엄 당일날 윤석열이 홍 전 차장한테 전화했던 부분, 조태영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윤석열 씨는 계속해서 반박하려다가 본인 말에 본인이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저희 뉴스토마토가 만든 영상 하나 보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계엄 사무가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좀 상식의 근거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보신 것처럼 윤 씨는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아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조 원장의 말은 달랐는데요. 조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한국에 있다고 윤 씨에게 알렸다 이렇게 음흠. 말을 했습니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공관이라고 답했고 심지어 대통령이 미국에 안 갔냐라고 되물어서 내일 간다라고 답까지 했다는 아, 겁니다. 예. 본인이 직접 조태용 원장에게 되물으면서까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재판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뿐만이 아닌데요. 윤 씨는 홍 전 차장과의 통화는 계엄과 관련된 게 아니었다라면서 잡아들이라는 대상도 의원들이 아니라 간첩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요원의 간첩입니까? 네. 예. 이미 계엄과 관련된 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다 말한 상태였다 이렇게 음흠. 말을 했는데요. 조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대통령이 왜 불렀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즉 윤석열 씨 주장대로라면 국정원장과 차장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 것 같아요. 지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재판부 앞에서 하는 거고 국민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와, 정말 이게 이럴 바에 사실 왜 더 재판을 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계속 입만 띄면 거짓말인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 탄핵 심판을 계속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본인 나와서 하는 게 뭔 도움이 될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야기도 좀 짚어보면요.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 체포하려고 했던 그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군사법원 재판에서는 체포하려는 뜻이 아니었다라면서 네. 혐의를 부인을 했고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관련된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의 방첩사 부하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방첩사 고위 관계자 A씨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포고령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정치인 체포를 언급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또 A씨가 여 전 사령관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어떻게 포고령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냐, 헌법이 제일 상위법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묻자 여 전 사령관은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말했던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다른 방첩사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 중 먼저 검거된 인원이 있으면 포박하거나 수갑을 채워서 수방사에 데려가고 707 특수임무단이나 수방사 병력들이 의원을 확보하면 인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윤석열, 여인영 전 사령관,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통과되고 나서 곧바로 군 철수를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엄 당일날 보니까
중간 간부들 판단으로 철수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과정에서 여인영 사령관의 욕설도 있었다면서요. 네, 계속해서 윤석열 씨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에 군 철수를 지시를 했고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관위로 출동했던 방첩사 중간 간부들은 별다른 지시가 없었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에 자체적인 판단으로 전원 복귀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네. 또한 오히려 이 여인영 전 사령관이 자체 철수를 결정한 부하들에게 되려 화를 냈다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순한 화가 아니라 다른 방첩사 관계자는 욕설까지 나왔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에 선관위 군 병력 재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과 특전사 간부 등은 김 전 장관이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탄핵 심판에서 좀 다뤄질 것 같아요. 보이고요. 곽정근 사령관요. 네, 예.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 역시 이 탄핵 심판 과정과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내란 공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의 메모 부분 체포조 명단입니다. 14에서 16명 정도 인원이 있다는 거 그거만 알려졌었는데 포렌식을 어제 좀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유사한 메모가 또 발견이 됐고요. 네.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최재형 목사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작년 11월 초에 작성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기존에 알려진 체포 명단과 유사한 메모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 이 메모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지영 목사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최 목사가 이 명단에 포함된 것도 포함된 거지만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비상계엄 시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었다, 이렇게 하달받았었다라고 진술했었는데 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즉 기존 여 전 사령관의 진술보다 약 한 달 전인 11월 초에 이미 일찌감치 체포 시나리오가 이미 가동될 수 있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네. 또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11월 초 작성된 지읒, 티귿, 시읒, 비읍의 공통점 의견임 내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도 확인을 했는데 4명, 4인, 뭐죠 이게? 이 초성이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 수방사, 방첩사. 네, 뭐 이거를 그렇겠죠, 아마도? 뜻하는 것으로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까지 포함한 4명의 장군이 지난해 11월 초부터 윤석열 씨의 뜻대로 이 비상계엄 실행 준비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너무나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뭐 경고 비상계엄이 아니고 사적 복수잖아요. 네. 최재형 목사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는 나한테 내가 사감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계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사람 잡아 넣어가지고 지금 그 안에 지금 최재형, 이재명 그 판결 선고한 무죄 판결 선고한 판사 또 최상병 사건 조사 판사 군 판사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게 경고하려고 했다고요?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지금 준비됐던 그런 정황들이 계속 있잖아요. 특히 지금 보면 특전사가 작년 3월 네.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에 이 헬기, 아파치 헬기 등등이 착륙 가능한지 이것도 지금 파악을 했다면서요. 네, 비상계엄 당일 좀 기억을 되짚어보면 12대 헬기가 상공에 나타났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보다 9개월 전 앞선 작년 3월에 특전사가 이미 국회에 헬기를 투입할 장소를 점검했다는 사실이 네, 드러났습니다. 특전사가 헬기 착륙 가능 여부를 파악한 건 국회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일일이 서울 국가 중요시설들의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시설까지 만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중요시설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공항과 방송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특전사가 중요시설의 헬기 착륙 지점을 점검한 거는 여태까지 처음인데다가 군에서 쓰는 작전 지도에는 헬기 이착륙장이 따로 표시돼 있어서 사실 별도의 확인은 불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또 어제 저희 이슈 화합 시간에 이 김철근 사무총장이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서 들었던 말 그 얘기. 중에 예. 네, 국회 비상 상황 시에 군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따로 있고 그럴 경우에 헬기가 국회 운동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특전사는 유사시 대테러 부대의 반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였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거는 특전사가 아니라 수방사의 몫이고 또 국가 중요시설 현황을 관리하는 건 합참의 관리 구역이기도 합니다. 즉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이해되지 않는 특전사의 수상한 움직임은 총선 직후부터 윤석열 씨가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을 했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왕자님,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님, 또 용산 건풍기님, 배동호님, 또 많은 분들 오셔서 댓글 주시고 있습니다. KH 김님도 오셨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뭐 계엄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더 추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적 욕심, 누구를 잡아 넣으려고 이걸 이용한 거라고 지금 여러 증거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나빠 보이거든요. 인정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지금 눈에 띄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이 우리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명태균 게이트 또 공천 개입 요 사건에 관련해서 윤석열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 필요하다 이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바가 있다면서요. 네, 아직 사실 명확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은 그렇죠. 상황인데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이유로 작용했을 거라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 12월 8일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씨가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 명태균 사건도 언급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 김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진술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날도 12월 3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 동일한 날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보다 한 달 앞선 11월 4일은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이기도 합니다. 정황상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해 왔던 걸로 보이는데 대체 뭘 감추고 싶었던 거길래 그 타이밍 12월 3일에 계엄을 일으켰던 건지는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도 6차 변론이 예정돼 있어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증언했던 이 곽종근 사령관들을 비롯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밝혀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부인하고 딴소리하고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은 그게 잘 됐다는 듯이 대통령의 권한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추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명태균 때문에 했는 거 아니냐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곽종근 사령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앞에서 어떤 답변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진술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전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용가라 사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용가라다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오늘 6차 변론기일 잡혀 네. 있습니다. 곽종군 전 사령관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 지시 부분이 이제 지금 뭐 체포 지시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내용들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오늘?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2번이나 출석해서 뭐 본인의 그 경험을 또 기억을 분명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심판기일을 더 잡을지 아니면 뭐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 기일이 될지 어쩌면 뭐 한 기일 내지는 2기일 정도는 더 진행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탄핵 심판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다른 건 다 부인하잖아요. 예. 뭐 의원 체포해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의원이 아니고 뭐 요원이다. 요원이다. 뭐 별 얘기를 다 간첩이다. 하는데. 예. 근데 선관위에 군 투입하라고 한 건 자기가 지시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럼 왜 인정을 했을까? 아하. 국회는 그렇게 다 부인하면서. 아, 이유가 뭘까요?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일부 세력은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 부정선거 때문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건 또 인정을 해버리고. 네. 예. 그러니까 본인 지지층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헌재에서 보기엔 네. 그러니까 국회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뭐 다 좋다 이거야. 뭐 네. 100번을 양보해도 선관위에 군 투입 지시한 거 하나만으로도 다 이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예, 예. 탄핵 결정하는데 아무런 아무 문제가 문제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국회 측과 피소친 측 양 당사자가 있는 재판이다 보니 양쪽에서 신청하는 증인 증거를 다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네. 하죠. 물론 불필요하고 절차 지연적인 거는 잘라냅니다만 뭐 헌재 심판은 사실상 뭐 진행은 앞으로 더 되겠습니다만 그냥 되라. 네. 그런 대로 굴러가라. 네.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5차 변론기일에 또 6차, 7차, 8차까지 이렇게 잡혀 있긴 한데 더 할 수 있을지,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이렇게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뭐 그래도 그 진술들을 조금 하나 좀 더 짚어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진술 거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끄집어내라, 총 쏴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했던 부분 본인은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검찰에서는 다른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 특히 부관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부관이 지금 들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이진우 사령관 얘기가 안 맞다고 헌법재판소 하는 얘기는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우나 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두 사람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은 사실은 자신들에 대한 네. 형사 재판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불법성이 뚜렷한 것은 부인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총론적으로는 군인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으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다. 네. 내가 적법 불법을 판단해서 명령을 따르고 안 따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총론적인 입장을 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거기서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군사령관들의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다른 점은 본인들에 대한 형사 사법적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보이는데 뭐 크게 대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입장에서 부하들한테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모양새잖아요. 부하들은 더 큰 어떤 책임,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게 맞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더의 자질이 네. 없는 거죠. 음. 사실은 리더는 일이 잘못되면 책임은 자기가 지고 그렇죠. 일이 잘 되면 그 공은 부하들에 부하들에게 돌리고. 나눠주는 게 리더의 기본적인 자세고 뭐 그래야 훌륭한 사람인데 그거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얘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김재규 같은 사람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밑에 뒤에 부하들도 다 상관없다. 내가 다 지시한 거다.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공판하는 거 기억해 보면 사실은 막 뭐 어디 그냥 건달들도 보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앞에 그냥 대놓고 옆에 와 있는데 거짓말 시키고 내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한 느낌도 들어요. 건달은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가끔이 있는데 좀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예. 있습니다. 예. 양치기 소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 양치기도 못한다. 양치기 정도로 표현하죠. 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이제 상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오늘 또 5차, 6차 변론기일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저 국회 국조특위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어제 현장 청문회 구치소 갔는데 결국은 뭐 김용현이나 본인들이 조사 거부를 해서 결국은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죠. 음. 사실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노력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투 트랙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달 20일부터는 트랙이 3개가 돌아가요. 형사재판까지. 형사재판이 20일부터 시작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은 지금 현재 그리고 20일 이후부터는 형사법정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물론 국회의 나름대로의 장점은 물론 어제같이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회 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조위는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라이브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민들이 더 관심이 가는 거는 네. 이제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 탄핵하고 형사재판. 그렇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 뭐 되면 네.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겠어요? 자, 탄핵하고 형사재판 또 뭐 저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형사재판 관련해서 윤석열이 보석이나 적부심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도가됐다는 이유인 네.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왜 도가가 됐지? 근데 요거는 이제 중간에 네. 그 체포 적부심하고 영장 실질 심사 네. 그 기간을 계산해 보니 구속 기소가 되는 시점에 구속 기간이 지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체포 적부심 하는 동안 그 시간 빠져서 한 이틀인가 하루인가 연기가 늘어났던 그 네. 부분. 네. 그게 형사소송법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보면 체포 적부심은 기록이 법원에 간 때로부터 법원에서 다시 수사기관으로 네. 당신은 이제 공수처가 되겠죠. 네. 돌아온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 형사소송법 조문을 보면 때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해서는 날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보면 검찰에서 물론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건 나름대로 계산해갖고 구속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기소한 거로 제가 계산을 그때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측은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게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주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에 하자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래서 구속 자체를 취소해 달라. 이런 청구를 지금 한 건데 구속 취소 청구에 받아들여진 경우가 별로 보신 적이 있나요? 어렵죠. 저는 본 적이 별로 왜냐하면 없는 것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같아요. 예. 구속기간을 도과시키면 그야말로 그건 진짜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거든요. 예. 뭐 예컨대 구속 장소라든지 기간 이런 게 잘못되면 사실 풀어줍니다. 예. 풀어주는데 뭐 그 정도 지금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또 대통령 상황인데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법리적으로 계산을 네.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구속기관 도관은 글쎄 실제로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저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정말 대형 사고죠. 그럼 그럼에도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법조인들인데 다. 근데 지금 네.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 최근에 없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자극제가 필요한 거 아하. 아닌가. 그리고 이제 주말도 다가오고 그러니 예. 또 주말 집회에서 윤석열을 석방하라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무슨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뭐 본인 표현대로 호수에 뜬 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잖아요. 네. 저는 그건 본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얘기다. 본인이 21세기도 벌써 사반세기가 지난 맞습니다. 시점에 독재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하려고 예. 했으니 정말 아하.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제대로 본 게 아니고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바로 손만 뻗으면 내가 잡을 수 있는 달이 있네라고 뻗어봤던 건데 그거 네. 엉뚱하게 뻗은 거죠. 음흠. 그래놓고 지금 법률적으로 이런저런 먹히지 않을 주장을 거듭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자, 용산에 지금 뭐 의원들이나 출신들이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을 방청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아마 곧 접견도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뭐 지도부들은 접견을 일단 했지요. 투탑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변론에 가는 거, 접견하는 거. 이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요.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3배 구치소 앞에서 무슨 3배까지 하는 예. 퍼포먼스를 하던데 지금 방청을 가겠다는 국힘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행정관 출신하고 뭐 강명구 의원은 비서관을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 예. 뭐 그런 사실은 국회의원들. 캠프 출신이죠. 예. 대선 캠프 캠프부터 출신들. 예. 해서 대통령실에 같이 갔던 그러다가 배지단 측근 중에 예. 배치단 사람들. 예. 사실은 덕분에 출세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어이구 언감생심 뭐 지금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방청을 가고 또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면회도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저래 갖고 대선 어떻게 이기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당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의 결사체인데 자꾸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 정당에 유리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정당 전체를 보고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들 본인 입장에서 본인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다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는 거죠. 근데 네. 대선 스케줄이 확정이 되고 네. 국힘의 대선 주자가 누군가는 뽑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을 통해서. 그러면 그 대선 후보가 그때 가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대선 후보는 또 당무 우선권도 있고. 그렇죠. 1순위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선 후보 확정되면 그쪽으로 힘이 확 쏠리죠. 쏠리니까. 예, 지금 이른바 쌍권총이라고 하는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보다 투탑. 네. 그 투탑은 사실은 그때 가서는 약간 뒤로 물러나는 거고 네. 대선 후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텐데 그 대선 후보가 내 선거를 치러야 되니 앞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선 후보냐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입장이. 그 대선 후보 말씀하시니까 지금 지지율 조사상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층에서는. 근데 자기 대선에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단히 노련하고 현명한 선거 전략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서는 한동안 1등을 할 것 같아요. 계속 1등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맞죠. 네. 어떤 지금 일부 강성지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김문수 장관이 대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역시 의리와 충성을 지킨다.
라는 이미지를 더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가장 여기서 헛발질을 세게 한 대권 주자는 홍준표 시장이에요. 아, 지금 홍준표 시장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면서도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저요 하고 손들었잖아요. 맥락이 안 맞아요. 맥락이 조금 예. 그러니까 저건 뭐지?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거 뭐야 탄핵에 반대한다며. 그러면 탄핵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전제하에 어떤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탄핵에 반대한다고는 해놓고는 대선은 제일 먼저 손들고 본인 사실상 손들고, 예. 뭐 대선 나간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자기 대선 때문에 반대하는 척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에 비해서 김문수 장관은 매우 노련하다 이렇게 봐야 일관성은 되겠네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은 다 보이는 거죠. 사실 국민들의 눈에는. 네. 자, 또 다른 보수 진영의 여권의 대선 주자 한동훈 전 대표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났고 뭐 조갑재 대표도 만났다고 하고요. 민주당의 유인태 전 의원도 만났다고 합니다. 나오는 겁니까? 최근에 또 뭐 친한계 유튜브도 만든다고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명히 나오겠다는 나오겠다. 의지죠. 네. 예. 그런데 과연 최종적인 주자가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아,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0% 초반 정도의 강성 지지층은 윤석열 부부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뭐 한 15% 내외라고 봅니다만 이른바 보수층 내지는 국민의힘 당원만을 대상으로 볼 때는 퍼센티지가 훨씬 올라가죠. 아, 프로테이지가. 그렇겠죠. 예. 그런데 대선 주자 경선에 있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하면 훨씬 불리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돼요 하면 사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죠. 아,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선 주자 중에 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네. 뭐 어쩌면 원희룡까지 원희룡까지. 쭉 놓고 볼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라고 후보 할 사람이 딱 한 명 보이네요. 누굴까? 그게 문제네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딜레마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치고 나가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같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보이네요. 전형적인 딜레마 와.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게 위헌 불법이다? 네. 맞죠. 음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물론 이제 12월 14일이었죠. 탄핵 소추 과정에서 사실상 당연히 찬성해야죠. 그렇죠. 내란을 저질렀는데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정치는 항상 정답만 쫓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다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탄핵과 관련해서 여우같이 행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당 대표 선거 때 62%, 뭐 63%, 64%인가 그 정도 받고 됐는데 그런 어떤 당의 어떤 지지율 같은 것들을 앞으로 좀 받을거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이제는 보여요.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결단을 결국엔 종국적으로 내렸습니다만 네. 12월 3일 밤부터 12월 14일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과정까지 한 10여일 동안 당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좌충우돌했잖아요. 그때 첫 번째 탄핵 그 계엄 때 국민과 함께 맞겠다 이럴 때는 사실은 좋았었거든요. 그날은 사실. 잘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왔다리 갔다리 했던 네.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게 입장이 맞았습니다만 그때 보다 분명하고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면서 일반 국민 그러니까 당원보다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여당 쪽에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아. 지지를 확 얻고 갔으면 네. 그냥 이른바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중간에 열흘 동안 갈팡질팡하면서 예.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리고 당내에서는 또 반발을 사고 이런 부분이 지금 대선 경선을 사실상 뭐 앞두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좀 약점으로 아.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말씀처럼 이제 조기 대선 지금 아마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시간대로 봤을 때는 뭐 2월 말, 3월 초에 탄핵 결정이 난다면 4월, 5월 정도는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스케줄이 제일 네. 유력하죠. 예. 그러니까 12월 13일 8차 공판 이후에 더 잡을 거냐. 네. 어쩌면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뭐 잡을 있을 수 것 있겠죠. 뭐 같아요. 최종 변론하라고 하는 예, 뭐 그런 예. 기회를 줄 수는 있겠죠. 최종적으로 뭐 예. 얘기 들어보자 그래 하고 싶은 얘기 다 다 해. 하라. 우리 뭐 얘기는 들어줄게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2말 3초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더 늦어지진 않을 것 예.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지금 조기 대선 가능 상황에서 개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을 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글쎄 완포인트 개헌 정도는 아. 뭐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헌법을 쫙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은 시간상 어렵겠죠. 그건 대선은 4월 말 5월 초 정도 걸리는데 지금 벌써 5월 이제 오늘 6일인 2월 그러니까요. 6일인데 헌법 전반적인 개정 작업을 언제 다 해요? 87년 헌법을 지금 바꾸려면 그 몇 달 만에 될 것도 아닌 것 그럼요.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네. 국민 투표도 있어야 되고. 국민투표법이 제가 알기로 지금 위헌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완포인트만 합의를 해서 하려면 그거만, 네.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개헌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약속을 받는 수순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다면 개헌에 대해서 한다. 내가 당선되면 그 정도. 뭐 올해 말이 됐던 내년이 됐던 뭐 예를 들어서 스케줄로 보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아하,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거를 목표로 개헌 작업을 하겠다. 네. 빈말이 아니고 그 전처럼 뭐 개헌 얘기만 꺼내놓고 당선되고 나서 아예 안 해. 뭐 이거 그래서 안 되고. 개헌은 뭐 지금 개헌 얘기하면 모든 이슈가 빨려드는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뭐 네. 이런 레토릭이 몇 번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약속. 양심에 호소하는 약속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제 추경 관련돼서 또 반도체법 처리하려고 여야정이 지금 모인다고 합니다. 지금 다 모여서 뭐 의장하고 여당, 야당 대표들 모인다는데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네. 저는 거꾸로 여당이 이거를 할까 싶어요. 여당이요? 야당이 아닌 여당.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뚜렷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돼 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R&D 분야는 52시간의 예외 규정을 두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추경도 뭐 10조가 됐던 20조가 됐던 추경에 대한 합의를 해. 그러면 합의한 사람들이 일단은 뭐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거니까 그 스팟라이트를 받을 텐데 민주당은 누가 받을지가 확실해요. 이재명 대표요. 명확해요. 예. 국민의힘에선 누가 받죠?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좀 마땅치 않고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받긴 받겠지. 네, 누가 비대위원장이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받긴 받을 텐데 권영세, 뭐 권성동. 예. 그 사람들은 대선 받아서 주자가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받아서 뭐 합니까? 예. 대선 그러네요. 주자가 아닌데 그래서 과연 이거를 남의 집에 잔치상을 차려줄까라는 조금 걱정이 돼요. 하긴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고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쉽진 않다. 또 이런 거 모든 게 보면
실리하고 명분 두 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명분도 있어야 되고 이득도 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정치적 이득. 그게 지금 적어 보인다는 거네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항상 근데 실제 결정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쫓아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용가라 세대 김용남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슈 3합 공식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주목한 한 주 동안 주목한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김 변호사님부터요. 아, 예. 저기 그 최근에 이제 그 서부지법에 대한 그 난동이라는 거네. 그단 난입 사태가 있었고요. 폭동, 네, 폭동이 해야 있었죠. 되나요? 예, 예. 폭동이 있었고 네. 뭐 저기 60명 이상이 지금 구속이 된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관련해 이제 정광훈 목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네. 뭐 뉴스에 며칠 전 뭐 3일 뉴스에 따르면 정광훈 목사를 결국 내란 선동 혐의로 네.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내란으로 입건을 할지 여부가 좀 궁금했는데 내란 선동으로 입건이 됐고요. 여기 관련해서 그 유명했던 이석기 전 의원 이제 판례를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이 사건을 관심 가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내용인가요? 큰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선동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나 이런.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내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내란으로 이거를 보고 있다, 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계속 그 이런 선동을 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내란 선동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행위 자체는 내란 선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법리 설명을 조금 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때려 부숴야 돼, 뭐 세상 다 엎어야 돼 이런 식의 말은 뭐 농담처럼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내란 선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란 선동이 이게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이른바 실질적 위험성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엎을 수 있어. 엎을 위험이 있어. 실질적 위험이.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요. 네. 정광훈 목사인 경우에는 실질적 위험성이 현실화됐어요. 엎었잖아요. 엎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선동을 해서 실행이 이루어져서 엎었으면 선동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라는 게 헌법기관의 기능을 파괴하기 위한 건데 헌법기관인 법원이 영장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니까 내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내란이 된 것이다. 된 거예요. 네. 내란의 기수에 이른 겁니다. 내란의 기수에 이뤘을 경우에 내란 선동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는 내란 교사나 교사범이 되는 거네요. 짧아야 이제 근데 네. 아시겠지만 내란은 교사니 방조년은 정범들이 전부 내란 정범이 네, 되거든요.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게 아하. 법리적으로 따지면 기수에 이른 내란 정범이 되는 겁니다. 아하. 직접 그 장소에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자리에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럼 내란 정범이 된다면 어떤 위치에 가게 될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일단은 중요임무 종사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걸 이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게 있습니다. 그 지금 내란 그 당시에 이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제 네.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이 이 교회 전도사님이라면 특임 특임 전도사. 전도사. 예. 그 지금 오늘도 이제 그 뭡니까 재판이 있는데 탄핵 재판이 있는데 지금 그 윤석열 같은 경우도 자기 휘하에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내란 행위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네요. 이 정광훈 목사가 하고 이 특임 전도사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는 정광훈 목사가 내란의 수괴가 될 위험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동을 하고 자기의 전도사들을 그리 보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자들을 폭도가 되어서 법원 기능을 침탈하도록 이끌었으면 수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동으로 이끌어낸 됐지만 지금 또 하나의 내란 수괴로 볼 여지가 있다. 야, 이것도 정황상. 사실은 법리만 따져보면 지금 김필성 변호사 짚어주셨지만 내란 선동죄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가 될 수도 네, 있다. 그렇죠. 전광훈. 네. 뭐 본인이 이제 갑자기 그 전도사들하고 나하고 그 같이 말 섞을 군반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만큼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예. 급하게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자신을 지금 공격하는 거는 북한이고 예. 자신을 북한이 잡으러 죽이러 온다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이러는 것도 다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이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자 행위 자체를 별도로 봤을 때도 이것을 단지 선동죄로 볼 수 있을까? 보기 뭐 내란 이런 선동 일들이 이상. 네. 내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네. 판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이번에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고 경찰에서 아니면 사법기관 수사기관에서 내란죄로 지금 갈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일단 내란으로 본 거잖아요. 선동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선동이 아니라 이게 선동에서 음모, 네. 그다음에 미수, 기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수과까지 갔단 말이에요. 갔어요. 기수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내란으로 보면은 적어도 내란 정보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두 특임 전도사의 진술에 따라서 네. 내란 수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괴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성급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시는 바람에 네. 지금 그 둘이 어떻게 해서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예. 정광훈 예. 씨는 김필성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돼요. 김필성 변호사님 선임해야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일파만파된다. 내란, 수계, 우두머리 또 한 명의 우두머리가 있는 거 아니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이 눈여겨본 정치 이슈 뉴스 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내란 네. 관련된 자들이 속속 어떤 행위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노상원 민간인입니다. 예비역. 근데 노상원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었는데 예. 최근에 국회에서 현직 장성이 나와서 이 노상원의 과거 작전 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2016년도에 HI 요원들과 작전을 했는데 네. 그 임무가 끝나면 노상원 사령관 직접 그 요원들을 제거하라. 그 요원들에게 도끼를 입혀서 그것을 원격 폭사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용어들, 예를 들면 뭐 수거 대상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경험상 이거는 낯설지가 않다. 이 사람의 잔인성이라든지 반인륜적 행태를 봤을 때는 낯설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신의 직접 임무를 맡겼던 부하도 임무가 끝나면은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바로 다 자폭시키는 거네요. 자폭시켜라. 폭사시켜버리는 폭사시켜라. 거네요. 와. 자폭이 아니죠. 그 원격으로 원격 원격으로 하니까. 뭐 영화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와. 이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로도 뭐 이런 작전할 때 예. 뭐 시나리오 영화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일반적인 작전 지시가 아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윤건영 의원이 의혹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게 아니냐. 예. 뒷자리까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9481 네. 이 9481 번호까지 직접 다 제보를 받았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
특정하게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은 뭐 답변은 정확하게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답변이 지금 이 지급한 자가 현직 경호처장인 김성훈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은 김성훈 차장이 다시 내가 지급한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급한 걸 네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성훈이 지급한 비화폰 이 비화폰은 거의 내란폰 아닙니까? 네. 이 비화폰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전부 다 내란에 연결된 사람들일 텐데 또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게 김건희 씨. 네. 김건희 씨도 지금도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할 때 좀 머뭇거리면서 뭐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급됐구나라고 좀 심증이 지금 보면 뭐 그 답변을 떠나서 왜 민간인한테 비화폰을 주는 거면 그렇죠. 왜 김건희 같은 사람 뭐 영부인인데 뭐 그 비화폰 받을 그 되는지 그런 게 의문스러워요.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적인 비밀스러운 보안이 필요한 통신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영부인이 그런 걸 하는 건 국정농단이죠. 농단이죠. 그렇죠. 심지어 이 김성훈 차장은 네. 이 비화폰 불출 대장을 삭제 지시까지 그러겠지. 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나갔는지를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던 자예요. 이 정도면 김성훈을 지금 몇 번에 2번인가에 걸쳐서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반려 기각을 하고 있는데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증거 인멸하고 있고 중요한 어떤 내용 같거든요. 왜 민간인한테 그 비화폰을 줍니까? 이 사람이 뭐길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네. 뭐 준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고 아마 내란과 깊숙한 관계가 있을 텐데 지금 이거를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막 내란 사건이 수사가 되고 재판이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여기입니까? 행정부 관련된 쪽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행정부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뭐 장관 지금 국방부 장관 정도만 지금 뭐 이제 하고 있고 구속 기소가 돼 있고. 지금 관련해서 특히 이제 검찰 경찰 뭐 경찰은 이제 지금 경찰청장은 뭐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중요 인물들 특히 이제 문제의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이런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해요. 조용하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도 그렇고 이게 그쪽을 제가 지금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쪽을 들어가면 검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혹시 나올 수도 있다. 예, 왜냐면 검찰은 그쪽으로 지시를 받아서 했겠죠. 법무부 장관은 이쪽을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경호처나 이런 곳 대통령 비서실하고 연결된 거는 당연히 검찰일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원래 뭐 민정수석이니 뭐냐는 방식으로 검찰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런 조직이라 그쪽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수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 검찰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예. 그래서 이걸 하려면 예. 결국은 특검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 그렇죠. 변호사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장관뿐만 아니라 왜 검찰에 대한 연관성이 전혀 나오지 않느냐. 네.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뭐라도 하나 나와야 납득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아니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는데 어째서 검찰에게만은 이 모든 내란에 대해서만 비밀이야. 검찰은 절대 비밀이야. 검찰은 우리를 안 도와줄 수 있어. 비밀이야. 이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까지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후보자의 문자까지 다 일일이 밤새 확인하던 김건희 씨. 어떻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뭐 나오는 이야기가 없을까? 그러네요. 너무 의문입니다. 네. 이 연결고리, 비화폰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김건희 씨께도 미쳤고 그 연결고리 중에 누군가는 검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정말 수사가 마지막 그 부분이 김성훈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김성훈이 그 길목에 딱 서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잡아드려야지 조사가 가능한데 안 잡는 게 그래서 검찰, 김건희, 또 행정부, 비서실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행이지만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결론을 내야 될 거 조사를 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두 분이 짚어주시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탄핵 심판 6차 변론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난 5차 변론에서는 윤석열 뭐 직접 신문하는 거 재판부에서 불허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뭐 직접 신문은 좀 어렵겠죠. 윤석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실무진 레벨에서 나왔던 네. 얘기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식의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엔 네. 칸막이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가림막 예, 차막. 예, 차막을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현직 대통령 앞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복종만을 계속 얘기를 들어온 그런 장군들이나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런 거 시켰어요 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칸막이 설치를 하는 것을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영상을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이 앉아서 복귀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앉아서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는 걸 다 쳐다보고 있으면 증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칸막이도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질문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은 객관적인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마 직접 질문하는 거는 막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오른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6차 변론 뭐 곽종근 전 사령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오늘 뭐 곽정근 사령관이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요원이 아니다. 예. 그 당시 그 시각에는 요원이 국회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네. 그 이야기가 오늘 뭐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실 안 보이는 노고가 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의 지시로 윤석열의 지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만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공방도 있지 않을까. 자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 이제 앞 10시에 6차 변론기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원 의원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미 국회에서 열린 그 특위에서 일단은 요원 의원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그 내용 잠깐만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차기 전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설령 당시에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의 시점에서는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요원이냐 의원이냐. 자 뭐 오늘도 이 질문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요원 의원. 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미 5차 때 뭐 이진우나 여인영 전 사령관과 같이 뭐 진술 거부하거나 이럴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진술 거부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건 걸리기도 하고 예, 걸리기도 하고. 형사소송법상 걸리기 네. 때문에 본인이 또 걸려 있어서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진술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은 게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이걸 이제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 안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 모두 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것처럼 되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말씀드렸던 압박감은 국회에서 할 때보다 훨씬 크게 느낄 거예요. 대통령 앞이라서. 예. 그래서 뭐 본인의 그 압박감 때문에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대세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기 다 했잖아요. 이분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검찰에서도 아마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 증거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특조 그 위원들하고 좀 언성 높이는 과정도 보였었거든요. 다만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이 박정근 전 사령관은 옥중 노트까지 작성하고 예, 있고 예.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를 더 제대로 뭐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시하셨잖아요. 지시하셨잖아요. 뭐 이런 얘기 또 나올까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까요? 네네. 당신이 지시하셨잖아요. 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네네. 다만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자신의 권리로 그게 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은 보이기 때문에 10시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그런데 것 그건 같습니다. 있어요. 예. 윤석열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 나왔을 네. 때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막 하면서 질문을, 네.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기억이 안 나신다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네. 직접 질문하는 네. 거 알겠습니다. 좀 눈여겨보기로 하고요. 5차 변론에서 이진우나 여인영은 뭐 답변을 제대로 안 했지만 홍장원 차장은 아주 뭐 자신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뭐 예상을 하긴 했지만 본인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싹 다 잡아들여 네. 라고 했을 때 자기는 그 명단까지는 직접 듣지 못했다.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로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를 잡아들여? 라고 확인을 했고 이런 사실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메모지를 꺼내서 적으면서 뭐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일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란 시국에 대통령 윤석열이가 전화해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 바쁜 와중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간첩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간첩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 이야기가 지금 맞느냐? 이야기가 지금 탁탁탁 들어맞느냐 아니면 갑자기 생뚱맞게 격려 차원에서 해외 순방 갔을 때도 수고를 많이 해서 격려 차원 이거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게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어요. 홍장원하고 윤석열 두 사람의 어떤 진실 공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또 눈에 띄는 게 윤석열 쪽 얘기는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있어요. 조태영 원장이 국정원장이 뭐 미국 갔다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도 더 드러났잖아요. 보면 윤석열 쪽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의 다. 지금 이제 각 매번 변론마다 이슈가 네. 되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사실 처음에 탄핵이 시작이 될 때는 증인 부를 필요가 있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일단 국민 모두가 봤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 모두가 다 봤고,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국헌문란 행위,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는 뭐 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개헌 포고령 첫 문장부터 사실은 국회는 들어가는 것부터 사실 내란이거든요. 거기서 뭐 보다 내란이고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네. 굳이 불러서 물어봐서 시간 끌 필요가 있냐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할 건 다 해야 되니까 증인 불러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하는지가 뭐 이게 결론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면은 윤석열 말이 정말이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체로 이미 객관적 증거로 확인이 되는 상태라서 여기에 초점 맞추실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뭐 증언이 좀 달라졌다거나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자기가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탄핵 재판의 특성상 지금 아마 주요 인물 거의 우두머리와 가까운 인물들만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은 말하기 좀 불편한 게 있을 텐데 조금만 더 내려가도 조금만 더 밑으로. 실무적으로 내려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윗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정원장의 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물론 본인의 소신도 있는 거겠지만 이게 이제
형사재판까지 가면은 그때 투입됐던 실무 지휘관들, 중간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증인으로 나오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증언이 전혀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세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걸 좀 기준으로 보고 봐주시면 자,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다 변호사입니다. 두 분도 변호사고 저도 변호사고 뭐 변론하러 뭐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재판을 가보면 윤석열 같이 저렇게 발언하는 경우 재판 전략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뒤에 변호사들도 보면 하품하는 변호사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던데 뭐 하품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봤을 때?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여기 변호사가 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변호사들도 본인이 요청하는 한에서 변론을 펼치는 게 아닐까. 아하. 본인이 원하는 방향.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뭘 변호를 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굳이 선관위에는 내가 보내라고 했다. 네. 예, 계엄군을 내가 보내라고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반드시 계엄이 필요한 부분이다. 네. 이런 거를 계속 피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자백한 거잖아요. 자백하는 거죠.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부정선거교를 이제 나한테 시선을 떼지 마라. 아하. 어떤 그런 메시지는 주고 싶은 것 같다. 만약 의뢰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그럼 저라면 그럼 자백하고 선처 구하자고 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긴 합니다. 아, 그렇죠. 뭐 뭐 탄핵 여기 재판이니까. 탄핵 재판이고 예. 사실은 내란 같은 경우도 네. 자백하면은 뭐 사형 아니면 무기라서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저 재판 전략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저도 이제 사실 뭐 언론에서 취재하고 이런 사건들을 좀 꽤 해봤는데요. 네. 뭐 지금도 그런 사건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기 이 TV를 보시는 분 지금 방송 보시는 네. 분 중에 제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네. 제가 하는 사건 중에서도 거의 이 정도로 주목받는 사건이 있거든요. 아, 뭐 이재명 대표 제가 사건인가요? 이재명 대표 근데 제가 나가서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연예인 사건들 꽤 하는데 예.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냐면요. 예. 이게 재판부가 이 사람 이 피고인 쪽이 이게 지금 언론을 동원해서 법원을 압박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예. 법원의 공정성을 깨려는 것이라서. 네.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국민 변호인단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밖에서 이걸 해가지고 저기 국민들을 움직여서 여론이나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거든요. 네. 정말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방법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몇 명 있으실 거예요. 그 윤석열 쪽 저기 대리인이란 네. 대부분이 마지막까지 선임계도 안 내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지금 법정에서도 법원을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악의 재판 전략입니다. 최악의 재판 네, 정말 최악이고요. 예,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네. 무슨 나는 이게 부끄러워서 이게 아니라 법원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여론이나 국민 움직여서 법원에 압박을 하려고 한다. 법원의 압력을 미쳐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부 또 평론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또 그런 분들은 뭔가 뒤집어진 것처럼 네. 뭐 진술이 이제 안 나오니까 이진우 여인영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탄핵의 시간도 빨라질 것 같고 또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요. 결론도 거의 정해진 길로 열차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 재판 진술 하나하나 듣는 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나. 그러니까요. 본인이 직접 포고령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끝인 거요. 선관위 투입 시 지시했다고 자백해 버렸잖아요. 네. 끝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싶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든지 간에 헌법재판소건 아니면 법원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럴까요, 진짜로? 전 지금 지지자만 본다. 네, 오직 자신을 구해줄 사람들은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법률도 했고 검찰총장도 했고 하면 약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를 되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탄핵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면 좀 달리 재판이나 이런 데 임할 수도 있는데 좀 계속 저렇게 한다는 게 자체가 참 납득이 안 되거든요. 검찰 뼛속까지 검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셔도 됩니다. 네. 그 검찰 특히 이제 검찰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네. 검찰이 몸에 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본인들은 법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가 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들을 제가 사실 많이 봤어요. 예, 법정에서도 예. 검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거침없이 말하는지를 보면 참 놀랄 때가 있거든요. 좀 큰 네. 사건일수록 그런 경우들이 많이 예.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게 몸에 배어서 내가 처벌받을 리가 없어. 내가 그런 건가요? 그런 게 또 한편 겁을 엄청 먹고 있는 느낌도 전 들거든요. 겁을 내면서 그래. 겁을 슬슬 먹고는 있으면서 또 저러는 게. 그러니까 겁을 내는 건 맞을 거예요. 겁을 예. 내더라도 그거를 예. 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밴 게 아닌가. 그리고 주변에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아까 제가 적절한 변론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그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 네. 이게 그 자체가 명백한 내란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걸로 끝인데. 사실. 예, 그걸로 끝인데 이게 본인이 나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란이 아니야. 이것도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주의자의 특징 중 하나거든요. 본인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해도 법원 판단을 받잖아요. 네. 그럼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검찰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냐면 우리하고 법원하고 견해가 다른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려서 법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맞는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게 강해서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는 태도나 입장들도 그런 생각에서 사실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검찰주의자들 생각대로 그렇게 재판이나 탄핵 심판 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신 변호사님 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형사재판도 이제 20일부터 진행이 네. 됩니다. 지금 형사재판 관련해서 보석이나 구속 적부심이 아닌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어차피 보석이 네. 안 된다는 안 거는 되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예. 계속 현재 출석하면서 사실 그냥 너무 보석 사유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여줬고 그리고 구속 적부심보다는 어차피 안 될 걸 알아요.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뭐 센 거 없어? 네. 센 거 없어? 야, 안 될 거. 야, 취소로 가. 취소가 좀 더 세 보여. 그런 게 아닐까요? 이거는 형사소송법 조문에서만 보는 하긴 되게 어려운 구속 취소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두 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조문에 있어요. 그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물론 전문에 있는데 실무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모르지 않을 건데. 근데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네. 이 계엄이라는 게 정말 자신은 경고 차원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 부정선거인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이제 막 부정선거 교들이 막 뛰쳐나오면서 한국사 강사 전환길은 이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라든지 쇼가 끊이면 안 된다. 아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주목이 사라지면 아하. 자신은 그게 끝장이다. 내가 구속된 게 잘못됐다라는 메시지. 메시지를 계속 제공하기 줘야 위해서 된다. 예, 뭐든지 교과서에 그래서- 아무거나 찾아서 계속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구속 취소 뭐 어떻게 될까 보면 마치 구속 취소가 마치 또 이슈인 것처럼 아하. 취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것밖에 할 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김필성 신임 변호사와 함께한 이슈 3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중기획 다시 민주주의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을 초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 짚어보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요. 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성명, 연락처, 소속, 직함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선착순 5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명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